우연의 핵심은 예측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측 못한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이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은 우리 박문호 박사님과 함께 초연결 지능 그리고 운명의 과학 두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1부에서는 초연결 지능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네. 세트로 거의 함께 가는 운명의 과학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운명의 과학이라는 책을 좀 더 자세히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문호 박사님께서 이게 저자는 같아요. 저자는. 네, 저자는 한나 크리슬로우 박사. 그렇죠. 한나 씨가 쓰셨고 네. 이분이 정신병동 등에서 이제 경험하셨던 것들 뭐 이런 이제 경험과 또 뇌에 대한 연구 케임브리지 대학 훌륭한 또 논문들 많이 또 보시면서 아마 느끼고 분석하고 경험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좀 내신 것 같아요. 근데 운명의 과학은 운명이랑 과학이 사실 함께 가기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운명의 과학이라는 건 무슨 의미로 쓰신 제목일까 좀 궁금합니다. 제목을 너무 거하게 붙여갖고 그래요? 조금 그런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 두 권의 책이 열린 사고를 요구해요. 또 결론보다도 이런 질문을 큰 질문을 던져놓고 이분이 지금 40대 중반 그런데도 굉장히 그 폭넓은 질문을 많이 던져놨어요. 그런 관점에서 운명의 과학은 축약을 하면 크게 한 서너 가지. 첫 번째 요거는 한 개인의 생리적 상황부터 좀 시작하는데 생리적 상황.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내수용 감각, 자기 안을 보는 내장 감각 간단히 내장 감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분위기를 맞추고 내장을 조율하는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브레인 하는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는 미주신경. 그 다음 창자하고 브레인이 연결된 시스템. 그거까지 들어가면서 한 개인의 그 생리적, 그 다음에 정신적 이런 상황이 물론 운명의 코어이긴 하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열린 질문은 초연결 사회에서 한 개인의 운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것까지 이제 열린 질문이 가능한 책입니다. 이 과학자가 말하는 운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운명 맞아요? 구체적 말씀을 드리면 운명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확률로 바꾸시면 돼요. 확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자역학도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 이름이 파동 방정식이거든요. 그럼 파동이라는 현상을 기술하는데 가장 적합한 거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 핵주를 도는 전자의 파동 함수는 시간과 공간의 모든 포인트에서 요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동의 값은 뭐냐면 확률 값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물학 버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평균이 아니고 확률. 근데 확률에서 뭘 말하냐면 확률의 분포. 확률이라는 개념도 약간 이렇게 어벙벙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분포까지 들어가니까 약간 그렇잖아요. 이게 동적인 개념이 되죠. 확률의 분포가 생물학에서는 가장 핵심. 그게 이제 브레인에서는 베이지안 이론에서 저도 강의를 많이 해요. 그거가 입자 물리학 쪽에서는 뭘로 바뀌느냐 하면 전적으로 확률, 밀도의 흐름. 조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양자역학은 확률 분포. 시공의 확률 분포. 뭐냐면 전자가 존재할 확률의 분포. 됐죠? 그 전자 클라우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걸 입자 물리학이나 고급 과정으로 올라가면 확률의 밀도. 밀도란 말이 뭡니까? 질량을 부피로 나누잖아요. 질량하고 부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밀도에는. 그러면 확률 밀도의 시간 개념이 뭐냐면 흐름이요. 커런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 물리학은 가장 많이 다루는 그 수식이 확률 밀도 흐름이라는 양을 계산하는 겁니다. 거의 한 석박사 과정에서. 생물학에서는 확률 분포. 그 확률이란 말이 우리 인간적 버전에서 운명입니다. 확률은 내일 비 올 확률이 예를 들면 60%라고 하면 내일 비가 와도 안 와도 항의를 안 하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60%일 뿐이지. 그걸 60%안 왔다 해갖고 항의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제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이 생물학적으로 보는 세계는 확률의 분포가 구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그게 개인한테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이야기 안 할게요. 어떤 행동이 습관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잡혀요. 자전거 타는 거라든지 다 이렇게 하는 습관적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확률의 분포가 구조를 갖게 된 거죠.
운동 출력에 일정한 패턴을 갖게 된 거죠. 자, 자전거를 배우기 초기 단계는 그 패턴이 없죠. 분포가 있는데 이 분포가 양상이 막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분포가 크죠. 그러면 이게 이제 생물학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분포가 서서히 하나의 구조, 패턴, 바로 구조가 패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패턴이 기본적으로 부모 세대, 자식 세대, 대략 30년마다 우리가 만나는 그 구조적 환경의 패턴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진화라 그래요. 지금 생물학에서도 진화를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린 중에 제가 선호하는 게 뭐냐면 확률 분포의 패턴이 주기적으로 바뀐다. 그걸 진화한다. 그러면 그 확률 패턴이 내 주위를 둘러싼 환경도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의 내부에도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도 내 키, 몸무게, 그 다음에 내 고혈압부터 시작해 모든 당뇨 이런 모든 걸 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확률 분포가 계속 변화가면서 점점 굳어져 가는 과정이 되잖아요. 네. 오케이. 그게 바로 운명입니다. 이 운명이란 말을 과학에서는 대부분 이런 용도로 씁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하면 운명 이꼴 확률이라 보시면 돼요. 거의 90% 대부분 설명이 됩니다. 우리 정프로님이 항상 요 자세 있죠. 요거. 그래요? 요것도 하나의 네. 그 확률적 습관이고 그러면서 치아가 틀어지고 이빨 나중에 빠지면 이게 운명이다 생각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운명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뭐 어디 전 보러 가서 하는 그 운명과는 좀 다르고 그래서 이것도 좀 어려운데 하여튼 어떤 확률이 분포하는 것들이 그 밀도를 가지면서 그 하나의 구조들을 이렇게 형성해 구조를 나간다.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조가 어떻게 있느냐에 이제 사람들이 속하고 안 속하고가 그게 이제 운명이다? 맞나요? 예. 자, 비근한 예를 들면 이 한양이라는 도시가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잖아요. 설때면 그 500년 동안에 한양이라 서울이라는 도시로 바뀌어가는 전체 과정을 우리가 압축해서 만약에 한 1분 만에 본다면 분포에 촌락이나 성곽이 생기고 이런 분포의 전체적 500년의 이 파노라마의 확률 분포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 가운데 한강이 메인으로 흐르잖아요. 이 구조는 굉장히 스텝을 한데 이것도 나중에 또 우리 기후변화에 따라서 한강의 흐름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게 거시적 시간, 수천 년에 걸린 거시적 시간, 한 개인의 아주 그냥 일생 한 100년에 일어난 일, 이런 것들이 다층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우리 상황 속에 산다. 그거에서 우리 너무 강반미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한 개인의 운명은 가장 구체적으로 일단 압도적으로 유전자가 결정하겠죠. 네. 다 동의하죠. 그럼 그 유전자가 형성되는데 유전자가 DNA가 부모, 엄마, 아버지 딱딱 반반해가 만들어진 유전자는 평생 그대로 있어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대로 있는데 그게 발현한 그 유전자가 게노타입이라 그래요. 그게 이제 페노타입이라 표현용으로 바뀔 때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다 발현하는 거 아닌가 알잖아요. 암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내가 평생 동안 발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에서 발현될 때까지 그 사이가 뭐냐면 확률적 요동이라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거는 이니어런트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기본 디폴트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앞 시간에서 계속 복합계 비선형 이야기했던 거에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1975년에 대한민국 뭐 서울에서 태어난 애는 대체로 아마도 키는 한 남자애라면 160에서 2m 사이일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부터 영양 상태를 뭐 대체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뭐 서울에서 먹는 것들이 그 안에서는 좀 다양해 보이는 게 있어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아마 있을 테니까 이런 분포를 가질 거고. 여기서 자라는 애들이 먹는 음식이며 이런 것들이 대장암을 유발할 가능성 꽤 높은 짠 음식, 뭐 김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을 테니까 그 친구는 40년, 50년 후에 대장암 걸릴 확률이 뭐 60% 이런 확률 분포를 많이 가지게 된다? 그렇죠. 맞나요? 네, 바로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국의 군 단위로 건강수명 그런 거 다 알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강원도 두메 산골보다 강남구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건 병원 접근성하고 관계있건 이렇게 굉장히 다층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환경까지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어서 운명이란 말을 붙인 거는 그 전체 집단 속에서 개체는 그 방향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시간 때 계속 모르는데 이제 옛날에 그 보이지 않는 손 같이 집단을 이루면 내 운명도 그 집단 속에 동조. 바로 요 책의 가장 핵심 개념이 뭐냐면 패턴의 동조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패턴의 동조가 구체적으로 갓난애부터 어떻게 일어나냐면 엄마하고 얼굴을 마주 하잖아요. 심지어 여기서 어떤 예를 들어주느냐 하면요.
어떤 사람을 눈을 깜빡거리잖아요. 네. 거기에 눈 깜빡거리는 그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갖고 하고 눈 깜빡거리는 실험을 한 10명한테 했어요. 그걸 그 사람마다 고유한 좀 패턴이 있대요. 그리고 그 10명의 심장 박동 패턴이 있잖아요. 그걸 딱 하면 우리가 보통 사람도 어떤 사람 눈 깜빡이는 딱 그걸 보고 저 사람의 심장 박동은 이럴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 직감적으로. 그게 상당히 맞아 들어간대요. 이건 내가 그거는 좀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찾아보고 싶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 주는데 그 동조화가 동조화가 심장이랑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눈 깜빡이는 하고 심장 박동이 사람마다 고유한 뭐 엄밀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감지할 수만한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거,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진짜 건조해서 눈 계속 깜빡이거든요. 자 봐봐요. 건조해서 눈 깜빡이지. 2025년에 아마 40대 전후에 사람들이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아마 대략 하루에 뭐 8시간, 10시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스마트폰으로 또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구건조증에 걸릴 확률은 한 70% 정도가 아마 될 높겠죠. 텐데 네. 그중에 우리 이지선 이지선 씨가 포함된 거죠. 네, 저 많이 보죠. 본인은 아니고 싶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어쨌든 그 무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처해진 상황들. 그리고 또 본인은 안 보고 싶지만 옆에서 계속 뭐 유튜브 뭐 영상 링크 보내, 카톡 보내니까 안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2025년 대한민국 서울에 40대 초중반에게 무척 빈도수 높게 벌어지는 일이다. 예측이 가능하군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면 보통 우리가 운명이라고 말할 때는 개인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 책은 부제를 보면 내는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만드는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운명. 지금 말씀대로 특정 시기에 태어나서 특정 시기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집단이라고 할까 그 패턴 속에서 이 운명이라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그러면서 좀 다르네요. 우리가 보통 운명을 개체적이고 개별적이고 우리가 나름의 어떤 통제 가능한 어느 정도 그런 영역을 접근하는데 이건 보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과학의 관점에서 운명이라는 거는 하나의 집단적인 것이고 확률적인 거고 샘플인 것이고 커플링 되는 것, 동조화되는 것이다. 집단하고. 그 동조화가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신경 회로 패턴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정서적 해석도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대네요, 그죠? 그 같은 동년배 세대끼리만 아는 뭔가 동조되는 현상들. 그게 이제 그때 어떤 문화별로는 좀 그 동조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데도 있고 좀 덜 나타나는 데도 있고 그렇긴 하겠네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좀 강한 편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우리요? 동조 압력이. 롱패딩 한번 하면 그냥 길거리 그 김밥들 다 돌아다니잖아요. 다 똑같죠. 돌돌돌돌 많이 와서. 맞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럼 여기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은 본인들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겠군요. 핵심을 잘 지적했어요. 그래서 우리 운명도 이 초연결 지능 이 사회하고 같이 링크해갖고. 그러네요. 반드시 말하지만 우리는 세 개의 계층, 가장 간단하게 세 개의 계층, 그보다 더 복잡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유전자 계층, 두 번째 신경회로 계층, 그 다음에 사회적 계층. 이 세 요소가 굉장히 깊은 차원에서 인터액션을 피드백 과정의 인터액션을 다층적으로 해갖고 그게 구체적으로 영유아 때부터 그 패턴이 서서히 발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까 또 설명해 주신 인텍션이라는 게 없어야 되잖아요. 개인과 개인 개체별로는. 근데 계속해서 주고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 성립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주 그 날카로운 질문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그러니까 국부적으로는 바로 동조화 일어나는데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모임을 우리 단체를 통해서 쭉 관찰을 해보면 10,000명, 수천 명 단위의 집합은 잘 일어나요. 지금 이렇게 모임들이 대략 100명 수준의 모임들은 응접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게 바로 저 스마트폰 직접 전화하는 것보다 뭐 문자 보내고 이런 것들이 범람하기 시작하면서 직접 얼굴을 맞대는 거는 100명 규모에서는 점점 희박해져 가는데 약간 좀 살짝 줄어드는데 10,000명 단위는 야구 같은 거 보면 더 번성하거든요. 그런 것도 옥석을 결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쪽에 초연결 사회에서는 어떤 상황은 또 일의적으로 보지 마라. 선정적으로 보지 말고 이런데 자 예를 들어주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알레르기가 많이 옛날부터 좀 많았다거든요. 여러 가지 정도로도. 그럼 알레르기가 많은 걸 어떻게 쓸까 이렇게 물어보면 원인이 뭘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정적으로 생각하면 도시화가 많이 되고 뭐 그다음에 뭐 근데 우리가 너무 청결하게 하다 보니까 기생충이나 이런 걸 자꾸 안 하다 보니까 거기다 면역이 약해져 갖고 알레르기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생충 가설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주장이 대두되느냐 하면 도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로요? 예.
아스팔트 도로, 시멘트 도로가 지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최근에 지난 30년 동안에 압도적으로 많이 깔렸다는 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 도로란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송화가루나 꽃가루가 앉으면 어디로 사라지지 않잖아요. 네. 계속 그 대부분 있을 확률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도로가 아니면 토양 같으면 섞여 들어가고 빗물이 어떻게 따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그 비가 안 오면 도로에 앉았던 거는 올라갔다 다시 도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넛지 같은 개념이에요. 오히려 엉뚱한 데 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게 일반화하면 하면 안 돼요. 어떤 케이스별로는 정답에 가까운 게 우리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계속 우리가 선정적 사고에 갇혀갖고 몸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네. 운명의 과학에서는 첫 번째가 뇌수용 감각인데 그거는 뭐냐 하면 직관 이런 것까지 미수까지 올라가는 그 축은 뭐냐 하면 뇌수용 감각, 직관 이런 것들 뭐냐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지 이럴 때 시각, 청각, 촉각 보이는 이런 정보보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직감은 뭐냐 하면 심장이나 창자나 우리 피부가 느끼는 부가적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바깥을 자꾸 주목하고 바깥만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눈에 더 있는 것만 먼저 따라가다 보면 이런 미묘한 정보들을 캐치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문장이 뭐냐 하면 외부 환경에 주목하기보다 내부 시스템, 혈압, 심장 박동, 체온, 배고픔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매일 느껴보라는 거예요. 내부 감각에 내부에 자꾸 집중을 하다 보면 네. 외부가 좀 초연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러면 적극적 반응을 하죠. 뭐 어떤 의견에 어떤 뭐 상황이 되면 내가 적극적 판단을 내리고 싶어지죠. 그런데 내부로 시선을 돌리면 외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내 감정의 해석 이전에 외부의 팩트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통찰이에요. 내부를 근데 내가 감지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내 지금 뭐 소화가 좀 안 되는 거나 이런 건 이제 느낄 수 있을 텐데 뭐 지금 심장이 잘 뛰고 있는가 아니면 허파가 문제없이 움직이고 있는가 간이 잘 해독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내가 스스로 잘 알 수 있나? 그래서 이 책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자, 일단 우리가 간단한 걸 되죠. 내가 이제 대화를 할 때 너무 발음이 빠르다든지 내 체온이 좀 올라갔다든지 이거는 실시간 모니터 되잖아요. 네. 그런 걸 간단히 피드백을 하면 되고 네. 그거보다 더 미미한 거는 이런 거예요. 저녁에 이제 잠자리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대략 한 10시쯤 잔다 합시다. 저는 뭐 대략 고민 잘하는데 잘 때 매일 딱 들어갈 때 내 신체 상태 얼마나 졸음을 느끼는가 조금 어렵긴 한데 그 훈련하면 돼요. 그걸 매일 하다 보면 내 신체 상태에 대한 그 하나의 그 확률 분포 아시겠어요? 또 다시 나옵니다. 확률 분포가 좀 더 이렇게 반복을 좀 더 하다 보면 하나의 패턴의 구조를 갖게 돼요. 그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그게 바로 내부 정보예요. 그래서 바로 운명에 관해서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접근해보고 싶다면 우리 신체가 보내는 확률적 정보의 패턴이 형성될 때까지 계속 보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는 어떻게 느끼나 이런 걸 계속. 이거는 굉장히 실용적 팁이 많습니다. 우리 전 PD님 이렇게 건강보조식품 다 드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 애매해지느냐 하면 대부분 건강보조식품 서너 개 먹잖아요. 뭐 오메가3부터 먹잖아요. 그러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어느 거에서 어떤 효과가 났는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돼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항상 그걸 면밀히 봐요 저는. 그래서 어떤 거 저도 몇 가지를 먹어요. 먹으면서 항상 이제 공학이나 과학적으로 했기 때문에 스크린 테스트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조건을 딱 단일화시켜야 되잖아요. 몇 개 섞이면 안 되잖아요. 실험 조건을 딱 하나로 해갖고 저는 보통 6개월, 한 1년 정도 실험을 해요. 진짜. 이건 뭐 지난 10년 동안 그런 실험하는 게 한 3개, 4개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먹고 그것만 일단 먹으면서 내 변화를 측정해보시고. 그렇죠. 그러면 레몬즙. 지금 바로 해볼까요? 그럴까요? 저희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 양배추 스틱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요. 지난번에는 레몬 좋았는데 저 한번 해볼게요. 이건 이제 양배추 스틱. 양배추를 한번 드셔보시고 몸의 변화 한번 저희에게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기록해 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하수팜. 이게 이제 국내산 양배추로. 이거는 조금 밀밭가에서 맥주 찾는 것처럼 너무 실험이 너무. 그렇죠. 네, 요거는 이게 바로 양배추 스틱인데 위에 좋고요. 요거 사과 농축액과 브로콜리 농축액만 들어갔어요. 사과 느껴졌어요. 느껴졌죠? 방금 느껴졌어요. 그러면 단맛 느껴졌죠? 예, 단맛하고 양배추는 내가 몇 번 먹어서 알아요. 내가 이런 걸 면밀합니다. 지금 이게 내려가고 있는 것도 느껴지시고 위에 좋은 것도 막 느껴지시죠? 양배추는 일부러 제가 막 해요. 해갖고 쌈싸 먹어요. 그 정도.
오마이 사이언스. 어떻게 자? 오마이 캡이지. 요거 은하수팜 맞나요? 은하수팜에 들어가시면 네. 양배추 스틱 만나보실 수 있고 또 레몬즙도 있습니다. 유기농 그렇죠. 레몬즙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물에 타 드셔도 되고 아니면 좀 즐겨 드시는 분들은 그냥 진하게 드셔도 되는데 하여튼 이런 거 포함한 우리의 농산물들 은하수팜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그걸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한 6개월씩. 예, 내가 이제 소고기 계속 먹는 게 괜찮나? 소고기 6개월 드셔보세요. 예, 그럼 이제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겠지. 네. 예, 그렇게 이제 다른 변인들을 최소한으로 하시고 내 몸의 변화를 한번 내 몸을 테스트해 보시면서 하면 나한테 정말 잘 맞는 거, 또 안 맞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한번 걸러내실 수도 있고. 네. 네. 자, 그래서 은하수팜에서 여러분을 위한 실험실이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 몸을 한번 잘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테스트 관점에서 조금 전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는데 그래서 이 운명, 우리의 운명은 거의 첫 번째 자기 몸을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 하면 배고픔 정도부터 보조식품들 먹잖아요.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예예요. 저는 그래가 스크린 해갖고 몇 개 탈락시키고 몇 개 새로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주기가 실험은 기본적으로 6개월. 네. 그다음 한 1년쯤 되면 약간 확정에 가까워져요. 마음속으로. 요거는 거의 변동이 없거나 근데 요즘은 부작용은 조금 드물어요. 그만큼 이 사회가 과학이 발달하니까 부작용이 좀 줄은데 확실히 효과 보는 건 있어요. 굉장히 면밀히 봐야 돼요. 네네네. 면밀히 보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위에 올라가면 이제 미주신경이 그걸 다 첫 번째 가장 많이 모니터링하는 미주신경이요. 미주신경은 우리 부교감을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자율신경은 교감, 부교감이 있는데 부교감의 대표적인 게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게 미주신경입니다. 미주신경은 말 그대로 베이가스라 그러는데 미주란 말이 한자인데 헷갈린 미자, 달릴 주자. 신경 가지가 온몸으로 뻗어나갔고 해부하는 사람들도 전문 의사들도 이게 어디까지 뻗어나가 있는 걸 다 못 밝혀내갖고 이름이 미주, 헷갈리게 달린다. 근데 미주신경이 하는 게 미주신경 빨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각성이 80%, 운동성이 20%입니다. 뭐 저건 뭐 이거 20년 강의했으니까는. 그럼 따로 봐야 합니다. 미주신경의 그 80% 감각성이 고립노획으로 들어오는데 이 고립노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시상하부 이렇게 할 때 혈류에 코르티졸 흥분해서 나오잖아. 코르티졸. 그다음에 산소 농도.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 이산화탄소 농도 조금만 높아져도 우리 경악 반응 일으킵니다. 먹을 줄은 막 멈춰잖아요.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이산화탄소, 산소 농도, 혈중 글루코스 농도. 그 10가지도 넘는 케미칼을 바로 이 시상하부하고 그 경동맥과알이라는 경동맥 소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조금 포스를 갖는 사람이 오히려 미주신경이 둔감해진다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럼 뭐냐면 미주신경은 한마디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내 창자가 안다. 서양 속담 그런 거 있어요. 먼저 저 사람 딱 만나보면 신체적으로 이 하모니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몸이 아는 거예요. 그 몸이 구체적으로 아는 건 뭐냐 하면 이쪽 내장 감각부터 해갖고 저 사람이 케미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에서 뭐라는 이야기 나오냐 하면 특히 여성들은 그 조금 어려운데 그 주조직 적합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면역학 할 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도 내가 열흘 전에 그것만 4시간 강의를 했는데 모든 우리 세포에 내 명찰이 붙어있는 그 단백질이 하나 있습니다. 주조직 적합체라는 그 단백질의 항원, 우리 외래에서 온 모든 단백질을 딱 제시하는 과정이 면역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그 제시하는 그 냄새에 끌려갖고 우리 호모사피엔스도 파트너를 결정한다는 많은 실험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냄새가 중요하다.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런 거에서 자기 파트너 결혼 상도 결정하고 이래 되면 바로 그게 운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게 이 브레인의 인지 레벨 이전에 더 압도적으로 많은 거는 이 내장 감각부터 시작해갖고 이쪽에서 신체적 반응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 우리가 이걸 직감이라고 그러죠. 직관. 예. 그쪽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직관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도 몇 번 하고 했는데 직관은 굉장히 에러가 많아요. 에러가 많기 때문에 잘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자기의 직관을 잘 쓰기 위해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는가. 다시 우리 신체, 창자, 심장 박동, 호흡 레이터 이걸 의식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걸 점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럼 직관력이 좋은 사람은 알게 모르게 자기가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종합적으로 그거는 조금 더 다른 파트 힘을 빌리면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체계가 3가지를 고른다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조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신하다. 여자를 보고 조신한 여자다. 몸을 잘 가지런히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자세나 이런 것들. 그걸 조신. 조자는 뭐냐면 하모니 맞게끔, 환경에 맞게끔 그 고른다. 가야금 기타 줄을 고르듯이 조율한다. 신체의 자세, 걸음걸이, 표정 이런 걸 조율하는 걸 조신이라 그래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 조식. 조식. 호흡을 한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모든 전 세계 수행하는 데 공통점이 호흡을 카운트하거나 조율하는 거. 세 번째가 뭐냐면 조심. 일반 용어잖아 이제. 조심하라. 그럼 자, 이 세 가지 고르게 하라는 말이 뭐냐 하면 사람끼리 환경이 있으나 그 다음에 자연적 환경이 있으나 그 세 가지는 전부 다 예측 지표가 되는 겁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우리는 행동이잖아요. 행동은 내가 전 시간에 계속 강조하지만 미래잖아요. 미래는 원리적으로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률적으로 바로 우연히 내한테 손을 뻗쳐줄 수 있는, 우호적으로 뻗쳐줄 수 있는 그걸 불교 수행 체계나 우리 집단적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냈던 그 시스템이 세 가지를 고르게 하라. 다시 말하면 바깥 환경하고 바로 동조 현상을 만들어주라. 첫 번째, 몸 같으면 자세. 그러니까 자세는 당신의 몸의 역사이다. 요 대목이 우리 현대무용가 홍신자 선생 계시죠? 살아계십니다. 홍신자 선생님이 썼던 수필집에 제가 20년 전에 읽었는데 그 대목이 너무 꽂혀갖고 직접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루인데 대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현대무용가 홍신자 선생. 자세는 몸의 역사다. 자세는 몸의 역사다. 그러네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딱 사람이 걸어가면 쉬는 서판에 딱 걸어가는 모습, 편안하게 앉아 있는 모습, 딱 보는 순간 습관적 자세가 뭔지. 그 습관적 자세가 뭐냐? 바로 확률적 분포가 구조를 갖게 된 거죠. 확률적 분포가 구조를 갖고 패턴을 갖게 된 거죠. 그야말로 지문처럼 저 사람의 심성, 흔들림조차도 그 속에 드러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정해진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선택했다고 하기에도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예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세 정도는 선택일 것 같은데. 날카로운 질문했어요. 실은 이 두 책에서 넙하게 한 50%가 유전자라는 자세도요? 유전자적인. 그래서 이게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운명의 과학 이쪽하고 이 두 개의 관통하는 걸 제가 요약을 해봤더니 세 가지 흐름이요. 히틀러나 그 스탈린 때는 우생학 알죠. 인류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쳤죠. 리센코 러시아에. 또 그다음 히틀러 아리안족 뭐자고 나오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줘갖고 그 다음에는 브레인 과학이 확 범람하면서 일어났던 게 뭐냐면 신경가소성. 우생학하고 신경가소성 반대 개념이잖아요. 신경가소성은 학습에 의해서 모든 게 상당히 바뀔 수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됐죠? 근데 지금은 시계 쭉 어디로 가느냐면요. 유전자 로또로 가고 있어요. 다시. 자, 근데 이걸 조금 한 걸 물러서 가보면 식물학에서는 식물 개량, 품종 개량은 거의 100년 동안 지속된 과학의 분야잖아요. 근데 다 동물한테, 특히 동물한테도 적용하는데 인간한테는 윤리적 문제로 적용이 안 되죠. 당연히 해서는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게 개인적인 최근에 지금 제가 한 20년 동안 이쪽 과학책을 쭉 팔로우하면서 느낀 게 한 10년 전까지도 신경 가수성이 굉장히 도미넌트 했어요. 그러다가 또 후성 유전학이 환경의 영향, 학습의 영향 이쪽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5년 사이는 다시 유전자 쪽으로 살짝 거대한 이 방향이 살짝 터닝한다는 느껴요. 그 대목을 이 저자가 바로 이제 왜 이 저자가 이쪽으로 터닝하게 된 것도 바로 정신병원에서 그렇게 많이 현대적 이렇게 했는데도 효과가 신통찮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많은 요런 전체 흐름이 있는데 그 결론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확률적 패턴이 완전하게 랜덤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50% 정도 확률적 패턴을 갖고 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우리 박사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진짜 반반 정도예요? 아니면 전부 다 유전자라고 하면 짜증 많이 나잖아. 뭐 하기도 싫지, 책도 읽기 싫지. 어차피 유전자인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야, 그렇게 막 나가지 말아라는 의미에서 그냥 반 정도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가끔 보면 뭐 예를 들어 우사인 볼트야. 타고났지. 타고났고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훈련한 것도 그조차도 난 타고났다고 좀 보는 사람인데. 그 집중력마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거의 전부는 유전자가 결정하는 건데 네. 사람들 너무 망가질까봐 그냥 반 정도라고 얘기해 주시고 반 정도는 노력하면 좀 될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건지 예. 아니 진짜 반반인지. 좋습니다. 두 개가 다 운명 결정론은 아닙니다. 예. 일단 구워서 있는데 그래서 다시 아까 비유에 전체 대부분은 몰라요. 그게 운명이에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찌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느냐 하면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지금 그 유전자하고 환경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한 가족에서 보면 돼요. 초등학교 사춘기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때는 엄마 영향이 세죠. 네. 그럼 아들하고 엄마를 보면 유전자 50%밖에 오버랩이 안 돼 있죠. 그럼 엄마의 유전자의 50%밖에 아들이 안 갖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이거 하살 독자적 하살로 보면 돼요. 유전자를. 그럼 아들이 태어난 유전자에서 날아가고 싶은 방향이 있어요. 근데 유치원 때는 원래적 환경도 그 가정도 엄마가 결정해줬고 유전자도 반을 엄마가 결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힘이 없어요. 하살은 날아가는데 이 하살에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킨 대로 밀면 이렇게 가요. 유치원 때까지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문제되는 게 언제냐면 얘가 사춘기 들을 때 사춘기라는 생각 유전자 관점에는 애가 타고난 유전자하고 부모의 유전자 힘이 반반일 때 비등해질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럼 충돌이 일어나죠. 우연히 방향이 같으면 아주 잘 클 수가 있는데 부모가 원하는 전공하고 그 잘되기 원하는 이미지 상하고 애가 사춘기 들은 껄렁하게 중학생쯤 된 애가 내가 원하는 그 상이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전 지구적으로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그 사춘기 들은 애들의 모든 문제가 공통점이 뭐냐면 두 유전자 힘이 내가 타고난 유전자하고 부모가 갖고 있는 유전자 힘이 비등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학 갈 때쯤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압도적으로 내 유전자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인 힘이 다 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 직장, 내 파트너조차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다 맞죠? 90%가 그때부터 내가 결정하는데 여기서 묘한 결론이 나온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유전자 패턴은 어릴 때가 아니고 노인이 됐을 때 거의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유전자 패턴이 뭔지 하려면 그 사람이 나이 들었을 때 70대쯤 됐을 때 그 사람 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외부 힘도 작용 못해요. 내 유전자 90% 작동을 해요. 뭔가 되게 슬프다. 그 순간.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춘기를 지나고 대학쯤 들어가고 내 인생을 결정할 때쯤 되면 내 힘이 90%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어서부터 내 직장, 내 파트너 모든 걸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한 야들이 내 유전자의 확장된 표현형이라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바로 그 도킨슨의 유명한 확장된 표현형이라는 이만한 책의 주제입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바로 놀랍게도 내 직장, 내 파트너, 내가 사는 도시조차도 누가 선택했는데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유전자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그래서 이 도킨스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새로 인터뷰했는 기사가 이 책에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기적 유전자가 나온 지 20년쯤 됐잖아요. 네. 그 몇 년 전에 도킨스가 인터뷰했는데 이기적 유전자 제목을 자기가 잘못 따랐다. 지금 봤더니 불멸의 유전자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어서 다시 이제 요 기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명을 논할 때 이제 여기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유전자 결정론을 봐야 되느냐? 그게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요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사회 현상부터 다 이게 흔히 말하는 제2의 복합계라는 거예요. 자, 제2의 복합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추석날 우리가 고향을 갈 때 어느 도로가 막힐 건지 뉴스에 나오잖아요. 됐죠?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지금 경부고속도로 어디가 막힌다 그러면 국도로 가죠. 안 들어가죠. 그럼 국도가 사람들한테 몰래 다시 막혀버리죠. 내가 예측한 게 결국은 다시 또 내 발목을 잡아보는 게 제2차 카오스입니다. 바로 주식시장. 우리 인생의 운명. 그래서 우리 운명을 아는 것 자체가 우리의 다시 발목을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카오스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복합계가 1차적 복합계가 2차적 복합계가 있는데 2차적 복합계는 내가 운명을 아는 것이 또 하나의 복합계를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길을 알아버렸잖아요. 아는 순간 더 복합계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하고 우리가 도로가 막히는 거하고 지금 우리 개인의 운명이 바로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그래서 단선적이고 비선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5년 동안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거는 비선형 이야기입니다. 비선형이기 때문에 운명입니다. 예측을 못하니까. 얼을 튈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선조들이 했던 방식은 그게 더 확률이 높아요. 무조건 하고 모르는 상황에서는 조심하라. 굉장히 이거는 참 예지력이 있는 가이드예요.
조심하라. 왜 조심할까?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내가 했던 툭 던지는 말이 다음에 어떤 상을 부를지 모르니까. 근데 그 전에 우리 정 PD님, 우리 웃음을 삼장 지난번에 그 저크를 갖고 왔잖아요. 네. 진짜 내가 당혹했어요. 저도 저걸 그 DNA 후성률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네. 가장 그거밖에 툴이 없어요. 저는 예. 갖고 왔더니 나는 그게 가장 좋은, 가장 합리적으로 빨리 설명할 수 있는 길을 해갖고 그걸 어렵사리 준비해갖고 딱 갔는데 그게 그냥 우스개 해프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는 100% 예측을 못했어요. 무슨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채널에서 이제 그 유전자 설명해 주시는데 어쨌든 과학적이고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서 너무 어려우니까. 아마 좀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한 도구로서 지퍼를 갖고 오셔서 요 유전자 ATCG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거를 쭉 연결해 주는, 합쳐 주는 이 지퍼의 모양. 요걸 이제 보여 주시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다른 분이 처음 보니까네. 이 지퍼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시니까 약간 이제 거기서 웃음이 약간 터진 거예요. 그래갖고 킥킥대다가 혼났지. 그게 뭐냐면 한 번도 예측을 못 해봤거든. 그러니까 우리 과학계에 있는 사람은 우리 회원들 같으면 당연히 내가 그 들고 나오면 다 예측을 하지. 저는 유전자, 그걸 몇 번 해봤으니까요. 근데 나는 그 몇 번 한 걸 일반화하고 그걸 고정된 확률 패턴을 봐버린 거예요. 어디든지 먹힐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걸 한 번도 그런 예를 안 본 사람한테는 황당하게 느껴지니까네. 바로 그게 우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예측 못했잖아. 네네. 그래서 바로 이 우연의 핵심은 예측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측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최적화되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이란 말을 사랑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그 종교하고 일맥상통하네요. 그래서 종교에서 항상 이방인을 환대하라. 예. 근본적으로 어떤 문화권마다 손님을, 나그네를 환대하라는 게 결국 근본적으로 미지의 어떤 존재들하고 조우를 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뭔가 생물학적으로 지금 말이 안 통하니까 미지의 존재니까 생물학적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구나. 내가 뭔가 어떻든 과도한 공격적이지 않고 항상 뭔가 열려있다는 그런 것들이 다 맥이 좀 근데 좀 보면 이게 결국 지금 박사님이 이 책에서 근본적으로 유전자 결정론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근본적으로 지금 다시 보니까 이 서양 역사로 다시 돌아온 것 같거든요. 이거 결국 유전자가 신의 또 다른 표현 같거든요. 중시시대 신이 지금 21세기 다시 또 유전자라는 이름으로 변형해가 다시 나타난 그 느낌을 상당히 그래서 참 오늘 흥미롭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이렇게 하시면 흥미로운데 그래서 제가 챗GPT 힘을 좀 빌렸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뭘 물었었냐면 그 조신 이거는 저 천태종의 지의선상 했던 유명한 그쪽이거든요. 다 알아요. 종교하는 사람, 불교하는 사람 많은데. 그래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화두 같은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그쪽에 이제 그 흔히 깨달음까지도 내가 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챗GPT5에 물어봤더니 그 상태는 흔히 말하는 이런 말 별로 적절하지 깨달음이라는 이 상태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옥했어요 저는. 이 물리학을 좀 한 사람은 상태란 말은 연력학이 가장 핵심이고 자연과학의 엔트로피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엔트로피가 바로 상태거든요. 엔트로피 정한 데피니션이 뭐냐면 상태의 개수가 천문학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걸 카운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연력학적 강의할 때 뭐라 하냐면 이 공간에 요만한 공간에 삐딸갱이 하나만 들어오면 이전 상태하고 상태의 개수가 다른 걸 계산하시오가 예절에 나와요. 그걸 풀면요 상태 개수가 대략 10의 15성 정도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숫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 노구를 채요. 그래 15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걸 처음으로 우리가 만드는 이 자연의 상태는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수라는 걸 처음 깨달았던 사람이 볼츠만이에요. 누구요? 볼츠만. 볼츠만? 예, 연력학 만들었던. 볼츠만이라는 사람은 원자론 주장하다가 결국은 자살했어요. 과학계에서 그 사람 주장이 일부 안 받아들여져 갖고 하고 아인슈타인이 가장 바탕을 삼았던 과학자가 볼츠만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서 북유럽 갔을 때 오스트리아 비엔에 가면 공동묘지에 볼츠만 묘비가 있습니다. 일부러 제가 시간 내갖고 우리 회원들하고 가서 뭉클했어요. 그 볼츠만의 그 유명한 엔트로피 공식 S=K 로그 오메가라는 그 공식을 보면서 지금 울컥했어요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조금 내가 옆으로 갈게요. 자, 한번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장미꽃이 핀다. 이걸 상태의 개수를 계산하라. 자, 그러면 뿌리에서 물 분자가 올라오죠. 천문학적으로 많은 물 분자가 올라와갖고 토양에 나트륨, 칼슘 모든 그 식물의 무기염료가 올라오죠. 그 다음에 꽃이 피는 요 모든 과정에 그 분자 레벨에 들어가야 돼요. 이 모든 게 다 하나하나 카운트할 수 있어요. 지금 과학으로. 이게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우주론까지 입자물 이렇게 다 가면 이 상태 함수를 처리하는 겁니다. 자연과학은. 그런데 바로 이번에 챗GPT 뭐라고 하냐면 바로 그 세계는 깨달음은 상태 함수가 아니다. 또 무슨 말이냐면 깨달음은 목적 함수가 아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목적 함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뭐냐면 깨달아야 하는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상태는 도달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됐죠? 네. 그 궁극의 상태. 네. 바로 그 말입니다. 궁극의 상태가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목적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계는. 목적 함수를 하면 내가 도달할 지점이 있고 내가 지금 도달하는 그 경로상이 어디 있다는 내 현재 위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갭이 바로 욕망을 트리거한다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다시 생물학 버전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상태의 세계에서 상태가 없는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는 세계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하고 그 자체가 시간이 없는 세계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비유를 들어줄게요. 우리 김훈 선생이 했던 카레 노래 첫 문장이 네. 버려진 섬에는 네. 꽃이 피었다. 가 아니고 네. 그 너를 빼버렸잖아요. 네, 꽃이 그 유명한 네. 이야기입니다. 그걸 네. 며칠 동안 김훈 선생이 고민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조사 하나 딱 빼버리는 거예요. 주격조사 너를 딱 빼버리는 순간 그거는 뭐냐면 그대로 버려진 섬에 꽃이 피어 있다. 그게 바로 자연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주관적 개념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관적 개입하면 목적성이 생기고 내 상태하고 도달하는 상태 사이에 갭이 생기고 그러면 다시 순환적 과정으로 빠져버려요. 네. 근데 바로 목적 함수가 아니고 상태 함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직 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아까 초기에 비트겐슈타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오직 그 상태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게 굉장히 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깨달음은 예. 목적 함수도 아니고 예, 상태 함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 다른 세상이다. 그렇지. 그러면 바로 우주는 목적 함수고 상태 함수죠. 우리 생명은 특히 목적 함수죠. 네. 그러면 바로 백척간두의 지인 일부하고 똑같죠. 네. 모르죠. 오직 모른다. 그래서 우리 저쪽 잘 아시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델피 신탁에서 네. 그리스의 최고의 현명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라는 신탁이 내려왔잖아요. 가장 의아했던 사람은 소크라테스예요. 내가 왜 현명한데? 근데 델피 가장 권위 있는 델피 신탁에서 지중해에서 최고 현명한 사람이 소크라테스 신탁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소크라테스 했던 게 뭐예요? 네. 말 그대로 소크라테스는 삼파술이라 갖고 그럼 질문을 던졌잖아요. 네. 질문을 던진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모르는 구조를 드러내게 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앞편에서 이야기했던 우리는 무대 공연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쪼매는 대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등장할 시간밖에 안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모르기 때문에 오직 모르기 때문에 이건 완벽한 확률 세계가 되고 오직 우연한테 몸을 맡길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세계를 우리는 뚫고 나가야 되는 숙명을 짊어지고 있고 결과를 모르는 선택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운명이고 네. 근데 그러면 자 이거 너무 나가면 좀 다시 정리해야 될게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몸을 다시 봤을 때 그 세계를 조금 힘껏 보려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창자부터 내 갈증 너무나 당연한데 요걸 하나하나 그쪽으로 어텐션을 하게 되면 내 바깥에서 일단 일어나는 걸 정서적으로 링크 안 되고 팩트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부가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떤 권위적 인간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하면 미주신경이 둔화된다. 이 책 굉장히 내가 놀랐던 게 브레인과학적으로 미주신경이 둔화된다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럼 미주신경은 바로 뭐냐면 내 내장 감각이 둔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장 감각은 내가 굉장히 화를 내면 속이 배탈이 나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결국은 나의 운명은 이 내부 감각에서 이 거울을 통해서 내 신체 상태 또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이 운명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한 지능조차도 당신의 어떤 지적조차도 하나의 개체가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이라는 개체는 하나지만은 당신의 내장 세포 당신의 브레인의 세포 바로 이전 날의 어떤 감각적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청적으로 결합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명상하시는 분들이 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명상을 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어떤 다툼이 벌어질 때 예. 순발력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반박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화를 내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성을 내고 막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데 자기가 항상 이게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게 받아치는 화가 나야 되고 순간적으로 이 말로 제압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가 좀 바보가 됐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박사님 말씀 드리니까 계속해서 자기 호흡을 바라보고 자기 내면을 응시하다 보니까 외부의 이런 것들이 거리를 두고 바라보니까 오히려 쉽게 그 감정적인 동조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같이 싸움하자 해도 같이 안 엉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과학적으로 지금 운명의
하고 좀 맞닿아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호흡관이나 신체관 계속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순사들이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성철 스님이 1980년 광주 이후로 그 81년인가 2년에 그 타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해가지고 그때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아니 지금 사람이 죽어 왔는데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 뭐냐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또 그런 사회학적인 해석도 가능한데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 들으면 아 그것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해석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체도 하나의 어떤 관한다는 것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긴 합니다. 예, 그 리얼한 예인데 아까 그 이야기했던 거를 조금 더 나가 볼게요. 목적 함수가 아니고 상태가 아니면 뭐냐? 그게 우리 상생활에 있느냐? 선불교에서 마조도일이라는 데서 백장해 마조도일 이쪽 계열에서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 뭐냐면 평상심이 도다. 혹시 들어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심이 뭐냐 하면 그냥 살아가는 거고 내가 특별히 이루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상태가 그건 상태라 부를 수도 없고 목적이 없으니까네. 그래서 선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대한불교 조계종의 메인 흐름은 그 임재의연 마조도일 계열이거든요. 그쪽에 가장 핵심이 평상심이 도라는 거예요. 따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로 구하는 순간 바로 목적 함수가 되고 현재 나하고 갈등 구조를 만들고 욕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현재의 나에게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박사님 말씀이 사실은 그 까미나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철학이거든요. 평상심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고 다른 것에 희망을 구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실은 실존주의 철학이 다시 과학의 외피를 쓰고 부활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기시감이 들 정도로 그런 패턴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건 어쨌든 이거는 브레인 과학자니까 좀 더 인체 생리도 확실히 늘어오기 때문에 링크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드리면 직관, 그 다음에 동조. 요 동조는 조금 강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눈을 맞추는 거. 그 다음에 심박을 맞추는 거. 심장박동. 심장박동. 예, 그 말이 뭐죠? 대하의 레이트를 맞추라는 거예요. 호흡의 레이트.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쪽 내부 정보에 주목을 안 하기 때문에 바깥 정보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 정보만 볼 때 미주신경이 둔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만 보면 내 욕망하고 괴리감이 있죠. 그러나 내가 행동을 결정하는 내부 정보잖아요. 내 욕망이잖아요. 그럼 바깥하고 괴리감이 생기면 진짜 엉뚱한 결과가 나죠. 만약에 유전자적으로 바깥에만 신경이 70% 몰려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바깥에만 신경이 쓰이기 유전자적으로 이렇게 딱 내려와서 큰일 나면 어떡하나. 아니 우리가 진짜 그 내부에 얼마나 관심이 없는 혹은 뭐 그게 이제 많이 죽었는지 우리 안에 있는 박동 심장 박동수 혹은 뭐 내부 장기 어떤 수치인지를 시계로 또 역시 외부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렇죠.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를 읽거나 보는 능력이 많이 쇠퇴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조차도 다 무슨 시계나 무슨 아니면 뭐 혈압 측정하는 거 이런 거 다 해갖고 그냥 우리 외부를 보는 눈을 통해서만 그냥 우리가 그걸 보고 믿고 사실 내 몸에서 내는 소리는 어쩌면 좀 다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만 측정을 하니까 확실히 우리가 좀 안을 보는 습관은 없었던 것 같다. 맞아요. 그래서 요 계열의 최근에 몇 년 사이 감정 부분에 우뚝 솟은 저술이 뭐냐 하면 베렛이라는 사람이 썼는 감정은 왜 생기나요? 그 책이 저도 몇 번 강의를 했고 나온 지 한 몇 년 됐는데 이 책에서 바로 그 책을 다시 인용을 해요. 그건 조금 묘한데 이런 겁니다. 여기서 다시 이게 복합적 상황이라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게 얼굴 표정 있잖아요. 우리 보통 얼굴 표정 보면 다 알죠.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데 요게 또 지역별로 문화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큰 도구마를 깨고 있습니다. 지금. 표정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그 사람 얼굴에 대한 전문가가 많아요. 그중에 저도 그 책을 한 2권 갖고 있는데 세계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 예를 들면 형사 검찰청에도 있어요. 얼굴 표정을 보고 이거 사람 심리 맞추는 이게 뭐 표정 기기가 있을 정도로 전 세계로 스탠다드 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희비애락 있잖아요. 분노, 성노, 그 5가지 기본 감정은 시대나 민족 차이 없이 인류 공통이라는 게 지난 한 100년 동안에 아주 공고한 도구마였거든요. 뭐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잖아요. 직관적으로. 그럼 당연히 직관적으로 같은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베레스의 그 책에 감정은 어떻게 생기나 그 책에 사진을 하나 해요. 앞 챕터에 챕터 1에 테니스 치는 젊은 흑인 여성이 분노를 하고 있는 표정이요. 이빨 들어놓고 찡그리고 분노를 하고 있는 테니스로 막 분노를 하고 있는데 질문이 뭐냐 하면 이 사람 감정을 읽어보세요. 나도 당연히 분노하고 있다 했는데 다음 페이지 넣을 거네. 승리의 환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 조금 그 비슷할 수도 있겠다. 진짜 뭐 이러면. 예.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전에 했던 그 이론가가 현재 아프리카 원주민을 다 했어요. 했던 데를 다시 가갖고 그러니까 한 몇십 년 후에 이 팀이 베르 팀이 이게 한 팀입니다. 한 연구 팀이 독일 연구자인데 그쪽 현재 아프리카 가서 부족을 인터뷰를 했어요. 네. 했는데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초기에 연구했던 사람이 물었던 질문에 언어에 의해 갖고 벌써 동조가 이거 언어에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쪽 원주민들이 통역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게 바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얼굴 표정이. 그게 이제 밝혀내지면서 그런 개별 케이스를 쭉 추적하다 보니까네 얼굴 표정도 우리가 생각했듯이 딱 프로토타입으로 민족마다 지역마다 딱 공고한 게 아니고 문화에 종속돼 있다는 게 가장 지금 최근에 감정 이론에 주류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또 이론 전체적인 게 뭐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비선형이고 지역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층적 세계에 살고 있어요. 네. 요거는 저는 이제 조금 왜냐면 이제 과거에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좀 이렇게 독립적으로 발전한 문화나 뭐 이런 데서는 어쩌면 뭐 기본적으로 웃는 게 기분 좋은 거라는 거 정도는 뭐 대체로 다 통할 텐데 그래도 이제 약간 비굴한 표정 내지는 아니면 그렇지. 상대에게 위압감을 주는 약간의 복잡한 표정 같은 경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미디어라는 게 거의 글로벌하게 다 가기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동조 안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왜냐면 다른 문화권의 표정들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외면하거나 아니면 따로 우리끼리만 이런 표정으로 갈 수 있다고는 저는 이제 생각을 잘 안 하긴 하는데. 러프하게 잘 지적했어요. 근데 거기 다른 얘기가 뭐냐면 손짓입니다. 손짓은 극명하게 영국에 가서 잘못하면 뭐 이런 거 하면 문화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그런 예가 한두 예가 아니기 때문에 손짓은 선명하고 지금 얼굴 표정은 나도 지금 이쪽 새로 이론 쪽으로 아직 반신반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상당히 직관적이고 자명한데 이것까지 매서가 들어가느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다시 또 확률 분포. 다시 돌아와야 돼.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네. 이거는 입자 물리학에서 우주론에서부터 분자 세포 생물학까지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게 분포 함수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여기서 제가 아주 그 힘을 얻어요. 이 분포 함수라는 개념 속에서는 웬만하면 못 빠져나가요. 이 분포 함수가 확률적 분포가 점점 고착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고착되는 게 지역적이고 개별적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떤 주장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는 살짝 다른데 그 다음 학습 과정에서 좀 달라지다가 노인이 되면 점점 더 달라지는 형태로 고착돼 간다. 오마이 사이언스. 네. 가장 우리 인간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근접해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 진짜 설득이 안 돼. 고정돼 버려가지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끝에 저 혼자보다 함께일 때 뇌는 더 강해진다 이런 챕터가 있던데 보통 뭐 천재 혹은 뭐 이렇게 정말 좀 많이 고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대체로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시고 혼자 사색에 빠진 거 좋아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럿이 이렇게 막 하면 뭐 가끔은 브레인스토밍 과정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좀 낭비되거나 소모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나 싶긴 한데 여럿일 때가 더 뇌가 강해집니까? 예, 좋은 질문이요. 제가 그것도 이제 요 결따로 조금 나눠보면 좀 분명해져요. 고독한 천재란 개념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오염된 개념이에요. 그게 어떤 때냐면 여러분 니체 같은 것도 그 혼자 있을 때가 있고 과학계에서도 혼자 있을 때 있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초기를 보면 그렇게 혼자가 아니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또 아카데미라는 그룹을 만들어가 20대부터 매 주말 모여갖고 자기가 발표했어요. 그러다가 또 혼자 있는 경우. 그래서 바로 여기 맞는 믿음이요. 혼자 있기도 하고 혼자 고독한 매몰되기도 하고 반드시 나와야 돼요. 하나 쪽은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브레인과학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우리 몸 밑에는 손발부터는 전부 다 뭐냐면 호흡이든 발동작은 교본이잖아요. 이렇게 이잖아요. 심장도 마치 교본이잖아요. 요 밑에는 완벽한 교본 올터레이티브 교본 운동이요. 리듬 운동이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후에 적용된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요즘 지금 브레인과학도 여우에도 리듬이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걸 인지 리듬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 몰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도 네. 저도 좀 강조를 하긴 하는데 몰입이 맞긴 한데 한 70% 맞지 그걸 90%나 100% 밀어붙이지 마라. 요거요. 여기 인질이 된 개념에서. 대부분은 그게 연령별로 또 다르고 그러니까 적어도 50% 이상은 확실히 맞아요. 밀어붙이는데 그러나 70%에서 30% 남은 게 연령별로 이게 적은 퍼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위로 가면 이제 나이 따라도 달라요. 그래서 확률 분포 다시 또 확률 분포. 다시 또 확률 분포. 다시 또 확률 분포. 오마이 사이언스. 오늘 좋아요. 와, 진짜 만능 진짜 좋아요. 제가 올여름에 2달 동안 한 20시간 강의했던 게 입자 물리학의 확률 밀도 흐름입니다. 그걸 맞아요. 네테리 시오리라 그러는데 아인슈타인이 그 마지막으로 그 했던 그게 네테르라는 여자과학자거든. 그 여자과학자가 40대 죽었어요. 죽어서 네터. 뉴욕 타임즈에 아인슈타인이 추도사 글을 썼어요. 그 사람이 증명했던 게 네트 시어리고 그 시어리의 이론적 이야기가 뭐냐면 확률 밀도 흐름이 보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론에서부터 생물학까지 관통하는 개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확률이에요. 확률. 그래서 생물학에서는 확률 분포가 점점 굳어간다.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는 확률 분포의 밀도의 흐름이다. 시간까지 들어가야 되니까네. 그래서 모든 거는 확률로 멀어지고 그 확률이 이어서 말하는 운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확률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나 이 말이 운명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나 이 말인데 그건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오직 우리가 조그마히 할 수 있다는 거는 조심. 이 불교 철학이 사실은 그 전체 이 세 마디 속에 다 응집돼 있어요.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조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그라운드 상태에서 숭산 스님이나 소크라테스나 동일해요. 오직 모를 뿐. 그래서 우리 생명 시스템은 모른다는 걸 전제하고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오마이 사이언스. 모른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바로 집단적 지성도 나오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는 베팅을 해야 돼요. 모른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하고 의무가 붙고 책임이 붙는 거예요. 바로 그걸 한마디로 했던 게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넜다. 그 말이 그 결과를 알았다는 말이요, 몰랐다는 말이요. 핵심 뭐냐면 그 다음 말이 나오잖아요.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그럼 주사위 결과를 알았다는 말인가 몰랐다는 거야. 결정적으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과를 알고 하는 인간의 행위를 뭐라 그러냐면 그걸 계산이라고 해요. 인간관계에서 최고 나쁜 소리가 뭐냐면 당신은 계산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알면 그 과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는가에 사다리 타기를 해요. 그걸 계산이라 불러요. 계산은 로봇이고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계산을 하는 종이 아니고 운명을 베팅하는 종이에요. 오직 행동을 통해서 미지의 세계에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미래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미래를 모를 때 우리 인간이 하는 그걸 행동이라 그래요. 행동은 현재에서 미래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운명하고 초연결하고 다 그러네요. 우주론까지 일맥상통한 그 키워드가 확률이고 우연이고 그건 미지의 세계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확률은 결정돼야만이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누가 결정하느냐? 그게 행동이라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줬다.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시저는 황제가 됐고 유럽사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확률이고 모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할래가 아니고 모든 것을 모르고 모든 것이 확률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이걸 내 몸과 가진 것들을 던져서 액션을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렇죠. 그게 운명이죠. 운명은 던지는 거예요. 오마이 데스티니다. 오늘 좋아요. 확률이란 말이 이렇게 연결되니까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두 책을 같이 읽는 게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일부에서 제가 좀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나 이제 같이 1, 2부를 통합해 보니까 이제 오히려 아까 1부에서 조금 이렇게 그 아주 창조적 엇박자가 일어나는 게 긴장도를 높이면서 바로 이거하고 딱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 드라마가 딱 그냥 완성이 되네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전체 스토리를 몰랐잖아요. 내가 맡은 그 대본밖에 이야기 안 하고 내 타임밖에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운명이에요. 이렇게 될 운명이. 그러니까 이 책을 만나게 될 운명이었네. 오마이 사이언스. 오마이 사이언스. 좋아요. 됐습니다.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좋아요. 결국 우린 이런 또 아름다운 결말이라는 걸 얻었잖아요. 시작할 때는 몰랐어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했기 때문에. 행동했다. 네. 아, 됐다. 자, 이분 누구라고요? 한나 크리실로우. 예. 네. 이분 아직 살아계시죠? 40대 중반이에요. 네. 젊어요. 네. 나보다 어린가 그러면? 네, 40대 중반이고 이 참 대단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또 이런 걸.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분. 어디 계세요 요즘에? 아마 캠브리지 있을 거예요. 캠브리지요. 네. 브릿지도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네. 한나 씨 만나러 한번 저는 가고요. 그분 만나러 갈 때 저는 선물 하나 꼭 사갈게요. 1kg 커피. 네. 들고 가야 됩니다. 들고 가서 네. 저와 한 지구 정말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의 정프루라는 사람과 한나 씨가 만난다. 이거 초연결이다. 그렇지. 나는 당신을 만날지 모르고 왔으나 만나게 됐다. 나는 행동을 했고 당신은 나와 연결이 되었다. 당신은 나를 전혀 모르는 존재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초연결이 되어버렸다. 다른 버전으로 네? 동일한 쿠키를 두 번 구울 수 없다. 어떻게 해도 동일한 쿠키는 두 번 안 나와요? 하나의 악보에 동일한 연주는 없다. 그렇죠, 그렇죠.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정론이 아니에요. 이거 카오스입니다. 예. 너무 감동이다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또 아름다운 음악 한 편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떤 음악이 나올지는 저도 몰랐고 우리 박사님도 모르셨고 아이고, 시청자분들도 모르셨을 거예요. 어쩜 우리 여러분이 구독 내지 좋아요를 눌렀던 그 행위 자체가 어쩜 이 결과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초연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두 번 봐도 세 번 봐도 새롭게 느껴지겠죠. 좋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소개해드린 초연결 지능 그리고 운명의 과학 이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여러분께 설명해드리는 그런 컨텐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막 초반에 불협화음이 마지막에 최고의 하모니로 완성될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역할을 그 정해진 곳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했을 뿐이고 그게 알고 보니 커다란 오케스트라였고 커다란 무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그 무대의 한 일원으로서 여러분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가 중간에 끄지 마시고 꼭 보고 나가시면서 좋아요 누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박문호 박사님 좋습니다. 오늘도 너무 행복했고요. 좋습니다. 역시 정 PD입니다. 참 잘하셔. 머지않아 다시 또 뵙기를. 또 좋고 또 좋고. 좋아요. 나는 여기 오는 게 참 좋아요. 고맙습니다. 좋아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